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그날 밤 남미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전격 체포하기 위해 극비리에 전개되었던 특수작전이 성공으로 끝났을 때 작전의 성패를 결정지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미국 본토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태평양 건너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건너왔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달은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최첨단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남미의 독재자 단 한 명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했던 그것, 백악관은 공식적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았고 미국 주류 언론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을 지켰지만 작전에 직접 참여했던 특수부대원들과 정보기관 관계자들의 내부 증언은 하나같이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그것이 없었더라면 이 작전은 애초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의 군사작전을 가능하게 만든 숨은 주역이었다고 말입니다. 마두로 체포 작전의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글자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만듭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외교와 안보 정책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들 중 하나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최북단에 위치한 이 나라는 지구상에서 확인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이란보다도 이라크보다도 더 많은 석유가 이 나라의 땅 밑에 묻혀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자원을 바탕으로 베네수엘라는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하고 안정된 나라들 중 하나였습니다. 수도 카라카스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번화한 도시였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남미에서 가장 높은 생활 수준을 누렸습니다. 민주주의도 비교적 잘 작동하는 편이었고 중산층이 두터웠으며 교육과 의료 수준도 양호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모범 국가로 여겨지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8년 우고 차베스라는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차베스는 군 장교 출신으로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실패하여 투옥되었던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는데 출소 후 정치에 뛰어들어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등에 업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차베스는 집권하자마자 볼리바르 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급진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유 산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들을 국유화했고 토지 개혁을 단행했으며 부유층과 외국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동시에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노골적인 반미 노선을 걸었습니다. 차베스는 미국을 제국주의 악마로 규정하고 모든 기회를 틈타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 대통령을 악마라고 부르며 연단에서 성우를 긋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차베스 집권 초기에는 높은 유가 덕분에 베네수엘라 경제가 그럭저럭 버텨냈습니다.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막대한 오일머니로 빈곤층을 위한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했고 이것이 차베스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석유 산업의 국유화 과정에서 전문 인력들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갔고 투자가 줄면서 생산 시설이 노후화되었습니다. 민간 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압박으로 비석유 부문의 경제도 위축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물자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차베스는 이런 문제들을 미국과 국내 반대파의 음모 탓으로 돌리며 더욱 강경한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2013년 차베스가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것이 바로 니콜라스 마두로였습니다. 마두로는 원래 버스 운전사 출신으로 노조활동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한 인물이었고 차베스 정권에서 외무장관을 지내며 후계자로 지명되었습니다. 마두로는 차베스만큼의 카리스마나 정치적 역량이 없었지만 군부와 정보기관을 장악하고 쿠바의 지원을 받아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집권 이후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유가가 급락하면서 석유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베네수엘라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돈을 찍어내 재정 적자를 메웠고 이것은 살인적인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습니다.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고 화폐 가치는 휴지 조각만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점 진열대에서 물건이 사라졌고 국민들은 식량과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갔습니다. 전기와 수도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정전이 일상이 되었고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참혹한 상황에서도 마두로는 권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조작하고 야당 지도자들을 투옥하거나 망명을 강요했으며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했습니다. 의회가 야당 다수가 되자 의회의 권한을 박탈하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재헌의회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사법부도 마두로의 손아귀에 들어갔고 언론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명실상부한 독재 국가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살 길을 찾아 국경을 넘어 콜롬비아,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등 주변 국가들로 탈출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난민의 수는 700만 명을 넘어섰고 이것은 시리아 난민위기에 버금가는 서방구 최대의 인도주의적 위기였습니다.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최악의 실패 국가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미국은 마두로 정권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마두로 본인과 그 측근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여 석유 수출길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마두로를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하고 그의 체포에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2019년에는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가 스스로 임시 대통령임을 선언하자 미국을 비롯한 50여 개국이 그를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지도자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두로는 버텼습니다. 군부가 그의 편에 섰고 러시아와 중국이 경제적 지원과 정치적 어무를 제공했습니다. 쿠바는 정보기관 요원들을 파견하여 마두로의 신변 보호를 도왔습니다. 마두로는 미국의 압박을 견뎌내며 권좌를 지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임기 때부터 트럼프는 마두로를 독재자로 규정하고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마두로 정권의 종말이 머지않았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임기 동안 실제로 군사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국 정권을 군사력으로 교체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논란이 많았고 미국 내에서도 또 다른 해외 군사 개입에 대한 피로감이 있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뼈아픈 경험이 아직 생생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는 마두로를 제거하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2025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과감한 접근을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선 미국 내 정치적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대규모 베네수엘라 이민자 커뮤니티가 마두로 축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고 이들은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 중 하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마두로 정권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유엔 인권 보고서들이 마두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상세히 기록했고 국제형사재판소도 마두로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마두로 정권이 마약 밀매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증거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콜롬비아와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의 상당 부분이 베네수엘라를 경유하고 있었고 마두로 주변의 고위 인사들이 마약 카르텔과 결탁해 있다는 정보가 축적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를 단순한 독재자가 아니라 마약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방부, 중앙정보국 CIA, 국가안보국 NSA 등 미국의 안보 기관들은 마두로를 제거하기 위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면적인 군사 침공은 여전히 배제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전체를 점령하고 통치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수반하는 일이었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되었습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 군이 저항할 경우 장기적인 게릴라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라크의 교훈이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대신 부상한 것이 정밀표적 작전의 개념이었습니다. 마두로 개인을 직접 겨냥하여 그를 체포하거나 제거하는 소규모 특수작전을 감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두로 한 사람만 제거하면 그 주변의 권력 구조가 무너지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것은 위험하고 복잡한 작전이었지만 전면 침공보다는 정치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훨씬 실행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작전 계획이 본격적으로 수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특수작전사령부 SOCOM 산하의 정예 부대가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델타 포스나 네이비실 팀6 같은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원들이 이 작전을 위해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갖춰져야 했습니다. 첫째, 마두로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마두로는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를 극도로 경계했고 쿠바 정보기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위치와 동선을 철저히 감추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작전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둘째, 은밀한 침투와 신속한 탈출 경로가 확보되어야 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베네수엘라 영토 깊숙이 침투하여 마두로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제였습니다. 베네수엘라 군의 방공망과 경계 태세를 뚫어야 했고 작전 중 발각될 경우에 대비한 비상 계획도 필요했습니다. 셋째, 작전 부대와 후방 지휘부 사이에 끊김없는 안전한 통신이 보장되어야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지시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작전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갖추기 위해 미국은 최첨단 기술과 장비를 총동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인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의 첨단 군사 기술은 단일 국가가 모든 것을 자체 생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미국의 가장 첨단 무기 체계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동맹국들에서 공급받은 부품과 기술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맹국들 중에서 한국의 중요성은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통신 장비, 광학 센서 등 첨단 전자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선두주자이고 미국의 군사 기술도 이 한국 기업들의 제품과 기술의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마두로 체포 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첫 번째 한국산 기술 요소는 바로 첨단 반도체입니다. 현대 군사 작전에서 전자장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야간 투시경, 정밀유도 무기, 무인 정찰기, 암호화 통신 장비, 각종 센서와 탐지 장치, 정보 처리 및 분석 시스템 등 특수작전에 투입되는 거의 모든 첨단 장비에는 반도체가 핵심 부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들의 상당 부분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재용 회장이 이끄는 삼성전자와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SK그룹 산하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의 70%가 넘는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수작전용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고속 메모리 칩, 드론과 유도, 무기의 제어 시스템에 들어가는 연산용 반도체, 영상 정보를 처리하는 이미지 프로세서 등의 한국산 반도체가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해야 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이 HBM은 그런 고성능 연산의 필수적인 핵심 부품입니다. 엔비디아의 AI 칩에도 데이터 센터의 서버에도 그리고 군용 정보 분석 시스템에도 이 HBM이 들어갑니다. 마두로 체포 작전에서 실시간 정보 수집과 분석에 사용된 시스템에도 SK하이닉스의 HBM이 탑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성에서 내려오는 영상, 통신 감청 데이터, 무인기가 촬영한 영상, 인간 정보원의 보고 등 온갖 종류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분석하여 마두로의 위치를 추적하고 작전에 필요한 판단을 내리는데 이 초고속 메모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 없이는 이런 수준의 정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핵심 요소는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2차 전지, 즉 배터리 기술입니다. 현대전에서 배터리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작전 중 휴대하는 수많은 전자장비들, 야간 투시경, 열상 장비, 암호화 통신 장비, GPS 장치, 표적 지시기 등이 모두 배터리로 작동합니다. 무인 정찰기와 드론도 배터리가 필수입니다. 장시간의 은밀한 침투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에게 배터리의 성능, 즉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오래 가는지, 얼마나 빨리 충전되는지, 극한 환경에서도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는 말 그대로 생사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한국은 이 배터리 기술에서 세계 최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같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뿐만 아니라 군용, 특수 배터리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이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 장비와 무인 체계의 배터리 상당 부분이 한국산이거나 한국 기술을 적용한 제품입니다. 세 번째는 첨단 디스플레이와 광학 센서 기술입니다. 특수 작전에서 어둠 속에서도 적을 식별하고 정확히 조준할 수 있게 해주는 야간 투시 장비와 열상 장비는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이런 장비들의 핵심에는 고성능 이미지 센서와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는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시스템 LSI 사업부가
생산하는 첨단 이미지 센서는 스마트폰 카메라용뿐만 아니라 산업용, 의료용, 군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극도로 어두운 환경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포착할 수 있는 저조도 센서 기술, 열을 감지하여 영상으로 변환하는 적외선 센서 기술 등에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마두로 체포 작전에 투입된 특수부대원들이 착용한 야간 투시, 고글과 조준경에도 한국산 광학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번째는 첨단 통신 기술입니다. 특수작전에서 통신은 작전 부대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침투 부대와 후방 지휘부 사이에 그리고 부대원들 상호 간의 실시간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작전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이 통신은 적에게 탐지되거나 도청되지 않아야 하고 적의 전자전 공격이나 방해 전파에도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은 통신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오지 이동통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 민간 통신 기술이 군용으로도 응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군이 운용하는 전술통신 체계는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것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성능과 보안성을 자랑합니다. 마두로 작전에 투입된 미군 특수부대가 사용한 통신 장비에도 한국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다는 것이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다섯 번째는 첨단 소재 기술입니다. 특수부대원들이 착용하는 방탄복과 헬멧 그리고 각종 방호 장비에는 최첨단 소재 기술이 적용됩니다. 적의 총탄과 파편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주면서도 가볍고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는 이 장비들은 소재 기술의 정수가 집약된 제품입니다. 한국은 첨단 소재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탄섬유, 세라믹 방탄판, 탄소복합재 등에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특수부대원들이 사용하는 개인 방호 장비에도 한국산 소재나 부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전 준비는 수개월에 걸쳐 극비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특수작전사령부는 베네수엘라의 지형과 환경을 재현한 훈련장에서 작전 부대를 집중 훈련시켰습니다. 마두로의 동선과 경호 체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침투 경로와 탈출 경로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작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와는 비밀리에 협력 양해가 이루어졌고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국경 인근에 전진 기지가 설치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작전에 대해 공식적으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전의 존재 자체가 극비였고 한국의 역할은 더더욱 기밀에 붙여졌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된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조용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의 최고위 관계자들은 미국 측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생산한 첨단 부품과 기술이 이 작전에 핵심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한국 정부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관여를 인정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철저한 침묵을 유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말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작전 개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디데이를 며칠 앞두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작전 부대는 출격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작전 개시 불과 몇 시간 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보 분석 결과 마두로가 예정된 장소에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원래 작전 계획은 마두로가 특정 날짜에 특정 장소에 머무를 것이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갑자기 동선을 바꾼 것입니다. 쿠바 정보기관이 뭔가 낌새를 채고 마두로에게 이동을 권고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작전은 급히 수정되어야 했습니다. 마두로의 새로운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춰 침투 계획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바로 한국산 반도체로 구동되는 첨단 정보 분석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베네수엘라 상공과 주변에 무인 정찰기를 띄우고 있었고 정찰 위성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내려보내고 있었습니다. 통신 감청 시스템은 베네수엘라 군과 정부 관계자들의 통신을 도청하고 있었습니다. 인간 정보원들로부터의 보고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방대한 양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분석하여 마두로의 새로운 위치를 추적해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SK 하이닉스의 HBM 고대역 폭 메모리가 탑재된 서버들이 불가동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위성사진에서 차량과 인원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고 통신 신호에서 키워드를 추출하며 여러 출처의 정보를 종합하여 마두로의 현재 위치를 추정해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마두로가 수도 카라카스가 아닌 서부 도시 마라카이보 인근의 한 비밀 저택에 머무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전 지휘부는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새로운 목표 지점은 원래 계획보다 훨씬 먼 거리에 있었고 침투 경로도 완전히 다시 짜야 했습니다. 더 많은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가 또다시 이동하기 전에 행동해야 했습니다. 기회의 창은 좁았습니다. 특수작전사령관은 작전 진행을 명령했습니다. 부대원들은 새로운 브리핑을 받고 즉시 출격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작전은 야음을 틈타 개시되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을 태운 스텔스 헬리콥터가 콜롬비아의 전진 기지를 이륙하여 베네수엘라 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군의 방공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극도로 낮은 고도로 산악 지형을 따라 비행했습니다. 조종사들의 눈앞에는 한국산 기술이 적용된 야간 비행 장비가 어둠 속 지형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부대원들이 착용한 장비에는 삼성과 SK의 반도체로 구동되는 통신기기와 조준경, LG 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로 작동하는 각종 전자장비, 한국산 첨단 소재가 적용된 방탄복과 헬멧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장비들을 만든 나라가 어디인지 세세하게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비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주고 임무 완수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은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목표 지점 인근에 도착한 헬리콥터에서 부대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을 신속하게 이동하여 마두로가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저택에 접근했습니다. 저택 주변에는 무장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부대원들은 은밀하게 경계선을 돌파하고 저택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짧지만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산 야간 투시 장비와 조준경을 장착한 미군 특수부대원들은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마두로의 경호원들을 빠르게 제압했습니다. 마두로는 저택 내부의 한 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저항할 틈도 없이 생포되었습니다. 부대원들은 마두로를 확보한 채 신속하게 탈출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헬리콥터가 그들을 태우고 이륙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영공을 벗어나 콜롬비아 공역으로 진입할 때까지 아무런 추격도 없었습니다.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마두로는 콜롬비아를 거쳐 미국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그를 마약 밀매와 자금 세탁, 테러 지원 등의 혐의로 연방법정에 기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전국 TV 연설을 통해 작전 성공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미국의 정예 부대가 베네수엘라의 독재자이자 마약 밀매범인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두로는 수년간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탄압하고 고통에 빠뜨렸으며 미국으로 흘러들어오는 치명적인 마약 밀매에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이제 그는 그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결의와 능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독재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것을. 트럼프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어조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외국의 현직 국가 원수를 군사작전으로 체포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1989년 파나마의 노리에가 살해 이후 3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야당과 재외 국민들, 그리고 베네수엘라 난민을 받아들여온 남미 국가들은 마두로 축출을 환영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 쿠바, 이란 등은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제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작전의 합법성에 대한 논쟁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세계의 관심을 끈 것은 작전의 세부 사항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드러난 의외의 사실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CNN과 폭스뉴스 등이 작전에 대한 심층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익명을 전제로 한 정부 관계자들과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기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들 중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이 바로 한국의 역할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작전은 우리 동맹국들의 기술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부대원들이 사용한 장비의 상당 부분에 한국산 반도체와 전자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기술이 없었다면 우리 무기체계의 핵심 부분이 작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작전 중 마두로의 새로운 위치를 추적하는 데 사용된 정보 분석 시스템의 핵심은 한국 SK하이닉스의 HBM 메모리입니다. AI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려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초고속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 속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한국산 고대역 폭 메모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자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보기관의 한 관계자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위성 영상을 분석하고 통신을 감청하고 여러 출처의 정보를 종합하는 우리 시스템의 심장부에는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있습니다. 한국 기술 없이 현대적인 정보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증언들이 보도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부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가 외국 기업들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핵심 기술에서 미국이 한국에 이토록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한국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공급이 중단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동맹국 기업들의 생산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질문들이 의회 청문회와 미디어 토론에서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정반대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 동맹 체제의 강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이 모든 것을 혼자 다 할 필요가 없다.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들과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한국은 70년 넘게 미국과 함께해온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중 하나이다.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동맹의 강점이다. 우리는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더 강해진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이런 시각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한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은 좋은 동맹이다. 그들이 만든 물건은 품질이 좋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들이 공급해주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이 뉴스에 대한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강 미국의 군사 작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이제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 아니라 미국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해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기업들의 세계적인 기술력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자신감도 높아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제품이 이런 식으로 외국의 군사 작전에 사용되는 것이 한국 외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 같은 나라들이 한국을 미국의 군사적 행동에 가담하는 국가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여론은 담담하고 의연하게 이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라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고 그 기술이 미국 군에서도 사용된다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끝까지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개별 기업들의 상업적 거래에 대해서는 정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청와대도 이 문제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현명한 대응이었습니다. 이 사안은 복잡한 국제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었고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았습니다. 한국은 말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번 사건은 여러 면에서 불쾌하고 신경 쓰이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마두로는 중국의 친구이자 파트너였습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베네수엘라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차관을 제공해왔습니다. 석유 대금을 선불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마두로 정권을 재정적으로 지원했고 유엔 안보리에서 베네수엘라를 비판하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정치적으로도 엄호해왔습니다. 마두로 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투자한 수백억 달러의 회수를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 들어설 정권이 마두로 시절의 채무를 그대로 인정할지 중국 기업들과의 계약을 존중할지 불투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에게 더욱 신경 쓰이는 것은 이 작전의 성공에 한국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첨단 기술이 미국의 군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안보적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곧 미중 대결 구도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확실히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이 자체 반도체 산업 육성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며 기술 자급을 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에 의존하는 공급망 구조가 중국에게는 전략적 취약점이기 때문입니다. 마두로 작전은 그 취약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도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일본도 미국의 동맹국이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일본의 역할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상대적으로 일본의 존재감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 기술도 미국 무기 체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밀 부품과 소재, 광학기기 등이 미국 방산 제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핵심 분야에서 일본이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을 따라잡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이번 사건은 또 다른 차원의 경고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미국이 남미의 독재자도 이렇게 과감하게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한은 베네수엘라와 다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미국에서 훨씬 멀며 중국이라는 강력한 후원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이런 작전을 감행하기는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의지와 능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마두로 작전은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과감한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의 성공에 남한의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김정은에게 더욱 쓰라린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남한이 세계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미국의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동안 북한은 국제 제재 아래에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남북한 사이의 기술 격차와 경제력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핵무기와 미사일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도 재래식 전력과 경제력에서는 남한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같은 한국 재계 총수들에게 이번 사건은 자신들의 기업이 가진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만든 반도체, LG에너지솔루션이 만든 배터리가 세계 최강 미국 군의 극비 작전에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서 국가 안보와 글로벌 지정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수준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제품을 팔아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세계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플레이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위치는 엄청난 기회이자 동시에 엄청난 책임을 수반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단순한 사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번 마두로 체포 작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이 외국의 현직 국가 원수를 군사 작전으로 체포한 것은 수십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얼마나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이 작전은 현대 군사 기술의 복잡성과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미국 혼자의 힘으로는 이 작전이 불가능했습니다. 동맹국들의 기술, 특히 한국의 첨단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이 필수 불가결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세계에서 군사력이 단순히 무기와 병력의 숫자가 아니라 기술력과 공급망, 동맹 관계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역할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또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 한류로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를 넘어서 글로벌 안보 구조에서도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이번 작전에 직접 군사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 없이는 작전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기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가 모두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군사력 자체는 아니더라도 군사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력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대한민국이 만든 반도체와 배터리,
전자부품들이 지구 반대편 남미에서 벌어진 미국의 극비 군사 작전의 성패를 좌우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강 미국의 군사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전쟁의 폐허에서 맨손으로 일으켜 세운 이 나라가 이제는 세계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연구소에서, 사무실에서 밤낮 없이 땀 흘려온 수많은 한국인들의 노력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삼성과 SK와 LG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가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여러분 세대가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동맹국과 협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필요한 순간에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먼저 위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을 쥐고 끝까지 침묵하며 자기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스스로 그 가치를 인정하게 만듭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트럼프도 시진핑도 타카이치도 김정은도 그리고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무시하거나 얕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세계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을 장악하며 자유세계의 안보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인공지능 서버도, 그리고 첨단 무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도, 드론도, 군용 전자장비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대한민국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로 남겨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세계의 이면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